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결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탄핵 찬성파, 반대파 후보 나란히 한 명씩 뽑힌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진입했을 때부터 이런 구도가 예상이 됐었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그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이쪽 그러니까 반탄의 목소리가 많이 보였어요. 네. 뭐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반탄파 2명이 되는 게 아니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경원 후보가 또 반탄의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3명이 모두 다 이제 진입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안철수 후보가 진입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 샤이 보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탄핵이 아까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룹들이 이번에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최소한 반탄과 찬탄의 구도가 2대2 구도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지켜보면서 그러면 반탄 쪽에서는 누가 상징적인 인물이고 찬탄 쪽에서는 누가 상징적인 인물이냐 했을 때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후보보다 적극적으로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당대표로서 움직였던 한동훈 후보가 찬탄의 그 대표적인 상징이 됐고 또 김문수, 홍준표 이 두 후보 중에 누가 반탄의 상징적인 인물이냐 하면 김문수 후보가 더 상징적이다 해서 양쪽 구도 속에서 가장 상징되는 인물이 2강 구도로 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양쪽 구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들이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양극단의 인물입니다. 탄핵 반대와 찬성. 사자가 뽑혔을 때는 그것도 이제 2대2였잖아요. 네. 한동훈, 안철수, 김문수, 홍준표.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아주 일관되게 그리고 선명성 있게 국민의힘의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제일 선명했던 게 이제 김문수 후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돼서 김문수 후보가 들어온 것이고 네. 한동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보다 어쨌든 계엄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갔다는 그 상징성. 저도 그 말에 100% 동의하는데 이번 김문수 후보가 또 단일화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이었어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 이따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홍준표 한동훈 후보도 마지막엔 거의 뭐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만 사실상 가장 강력하게 단일화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게 김문수 후보였거든요. 네. 따라서 그 부분이 아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홍준표, 김문수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택된 게 당원 투표가 50%나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서 탄핵을 둘러싼 입장, 양극의 인물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 명을 추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건 뭐 이따 또 말씀 나누겠죠. 네. 안철수 후보는 힘을 보태겠다고 이제 밝혔고 홍준표 후보는 바로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반부터 3강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패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어정쩡한 태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반탄인데 처음에는 반탄 그룹이었잖아요. 이 홍준표 후보가 반탄이라고 상정화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에 만찬에도 참석을 하고 그때마다 지금 한동훈 후보로 굉장히 한동훈 대표를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했다. 이런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홍준표 후보가 이런 상징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복심 까지는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의 마음을 사는 어떤 후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경선 과정에 돌입하니까 상당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도 거리를 둔 발언들을 했어요. 탄핵과 관련된 계엄과 관련된 부분에서 네. 김문수 후보는 초지일관 어쨌든 대통령 어떻게 탄핵할 수 있느냐였지만 지금 그 홍준표 후보는 그걸 말렸어야 됐고 적극적으로 계엄은 잘못됐고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홍준표 후보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경선 과정에서 또 심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또 한 가지 패인은 뭐냐면 3년 전에는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8년 전에도 그렇고 3년 전에도 그렇고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컨텐츠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를 찍으면 어떤 거 하나는 하겠다라는 그런 인상을 심어줬는데 이번에는 상대를 공격하고 코너에 몰고 이런 아웃복싱 스타일의 그런 정치는 똑같으나 그런데
홍준표를 찍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 이 뭐랄까 임팩트 있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못 만들어냈다.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3년 전과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어떤 의구심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패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 통해서 뭐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시민으로 남고 싶다라고 이제 어제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근데 바로 만료하는 편지도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계 은퇴 선언을 하니까 이제 탈당과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네. 아직 탈당하지 않았죠. 이제 오늘이나 뭐 내일 한다는 보도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설령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패배한 후보, 경선 후보가 끝까지 돕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상의 정치적인 한의 문법이잖아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이제 정치 인생을 마감하겠다. 이제 경선 전에도 그 얘기 좀 했어요. 만약 네. 이번에 실패한다면 정치를 떠나겠다 이런 얘기는 해왔죠. 그런 네. 취지의 발언을 해왔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대단히 빨리 지금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시장에서 이렇게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시민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볼 때 지금 뭐 어쨌든 민주당과 이 건곤일척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도 이른바 이제 그 백의종문하면서 말이죠 탈당까지 안 할 거라고 봤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내일 그야말로 탈당을 제출할지 모르겠는데 좀 뜻밖이긴 해요. 너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54년생이니까 아직 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아직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어쨌든 지금 이 보수의 상징으로 쭉 정치를 해왔어요. 네. 대선 벌써 세 번째 도전하는 것이고 했고 그리고 당 대표도 역임을 했고 말이죠. 도지사도 했고 지금 대구시장이었고 그러한 경력을 볼 때 이제 이 경선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바로 은퇴하는 건 대단히 뜻밖이었다. 근데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말이죠. 이렇게 이제 상당히 정치적 경력을 쌓은 이런 이른바 글쎄요, 거물이라는 표현은 이상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분들이 뭐가 안 될 때는 정계 은퇴를 깨끗이 하는 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은 그 이제 대선에 도전하고 이런 경력들 쌓은 분들이 너무 정치권에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일반이 볼 때 보수 진영이건 진보 진영이건 너무 정치가 구태에 젖어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 교체와 쇄신과 이런 걸 위해서 좀 어쨌든 과거는 물갈이란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물갈이란 말 많이 없어졌는데 세대 교체를 통해서 뭔가 정치가 새롭게 거듭나고 이러면서 볼 때는 좀 그 모양이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정계 은퇴 선언한 것 자체가 네. 신선하게 보였다고 할까요? 근데 대단히 의외였고 일반적인 정치 문법과는 좀 안 맞는 게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예. 한동훈 후보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사실 당내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었는데 이번에 최종 2인에 든 것 그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갤럽 조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4년 작년 네. 11월까지는 잠재적 대권 주자 적합도에서 상당히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 한 14% 내외, 15% 내외였다가 추락을 합니다. 언제부터 추락을 하냐면 12월 계엄 이후부터 완전히 추락을 해서 갤럽이 한 5% 내외에 밑으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때부터 김문수 후보가 갤럽 그 적합도에서 13% 내외, 15% 내외에서 역전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한 2%, 3% 이렇게 나왔다가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 5%부터 다시 이제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 서사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이 그 한동훈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둬놓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만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왜 네. 여론조사가 워낙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아니다. 이 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계엄을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일부 의원이라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다라는 그런 호소가 어느 정도는 당원이나 혹은 또 일반 국민에게 먹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사람이 오늘 밤 양자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까요? 여전히 뭐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네.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이제 2강에 들어왔다면 덜할 텐데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탄핵에 대해서 네. 찬반 논란이 대단히 거셀 겁니다 아마. 워낙 양극에 있던 인물이어서 탄핵을 네. 둘러싼 특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아마 이 문제도 이 의제로 많이 올릴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이 경선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말이죠.
쇄신과 반성의 얘기가 너무 없어요. 한동훈 후보 경우에는 뭐 일관되게 이제 계엄에 반대하고 말이죠. 탄핵에 이제 적극 찬성, 탄핵에 찬성이 왔는데 그 외의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물론 그러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쭉 이제 돌이켜 보면 말이죠. 쇄신 반성이가 너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가치 같은 거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야겠다는 이런 게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탄핵에 대해서 반대냐 찬성이냐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씌우기 바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에만 너무 집착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이런 그동안의 계엄을 선포했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단일 대우가 돼서 미뤄도 지금 쉽지 않은 대선인데 왜냐하면 탄핵을 그리고 계엄을 초래했던 정당이 국민의힘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근데 거기에 대한 쇄신 반성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너무 그게 없었다. 네.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온 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둘러싼 논쟁이 있을 것 같고 전 오늘 내일 그 토론회에서도 말이죠. 토론회에서도 좀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꾸 김문수 후보께서는 너무 윤 대통령과의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반대하고 말이죠. 네.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자신의 입장.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양강까지 오긴 왔어요. 선명하게 이제 온 거죠. 그 이제 구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 하더라도 중도층이나 국민 일반이 볼 때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다. 아마 단일화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탄핵 찬반,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관계 설정, 그다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이른바 빅텐트 이런 세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네. 역시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가치와 비전이다. 이제 그 얘기가 좀 같이 곁들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그 단일화 이슈, 빅텐트 이슈가 사실 가장 큰 변수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선 이후에 단일화를 위한 추가 경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또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당원 당규는 사실 헌법과 마찬가지입니다. 당헌은 특히나. 그래서 이것이 고쳐지는데 굉장히 엄중해야 되고 이게 한번 고쳐지면 언제나 보편성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전당대회를 치르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헌법과 마찬가지로 당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당원 당규에 전혀 없는 뭐 편법적인 그런 지금 그 뭐 단일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앞으로 이 당이 뭐 대선을 치르거나 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뭐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단일화할 거야. 그러면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정성이나 보편성이 지속성이 무너지는 거죠. 특히나 지도부가 나서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정파라든지 또는 의원들이 이 부분을 요구를 하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네. 그러면서 의원총회를 연다든지 또는 뭐 전원위원회를 연다든지 중앙위원회를 연다든지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지도부가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지도부가 더군다나 이 지도부는 사실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면 당무 우선권이 대통령 후보한테 가요. 네. 그러니까 지도부가 이제 사실 거의 선대위에 불과합니다. 근데 자신들한테 권한이 전혀 없게 되는 며칠만 있으면 5월 4일인가요?만 되면 이제 당무 우선권이 대통령 후보한테 가는데 그 대통령 후보가 사실은 결정할 문제거든요. 네. 단일화를 하든 뭘 하든. 근데 지금 그 며칠 후면은 권한이 전혀 없어지는 지도부가 미리부터 단일화라는 위에서부터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나간다. 지금 이런 태도는 사실상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경선은 그러면 결국에는 단일화 할 사람을 뽑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여요. 제가 아까 김문수 후보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일화에 대단히 적극적이었던 면도 작용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이제 이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그리고 이제 구 여권이죠. 보면 한도수 권한대행이 이제 변수로 들어오면서 이 국민의힘의 경선 자체가 약간 이브릭으로 좀 격화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고 이제 8명의 후보에서 4명으로 좁히고 다시 또 이제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두 후보가 이제 양강으로 안착이 됐는데 네. 이 과정 속에서도 거의 끊임없이 한도수 권한대행에 대한 얘기를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종훈 평론가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게 그럼 이게 도대체 지금 경선에 대한 집중도가 도대체
높아질 수가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경선을 하고 치열하게 뭐 물론 경선의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말이죠. 그 자꾸 한도수 권한대행의 단일화 얘기하면서 또 단일화의 내용도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올 10일, 11일이 그 후보 등록일 아닙니까? 그럼 10일 날까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네. 5월 3일 날은 이제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결정된 날이고 네. 또 일각에서 이런 말까지 나와요. 5월 24일이 이제 투표용지가 인쇄에 들어가니까 그때까지만 단일화하면 된다.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보면 말이죠. 대선 이 사회에 보면 많은데 그런 정당이 그렇게 항상 약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고충을 알겠어요. 네. 워낙 지금 이게 이재명 저쪽 후보가 워낙 강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표상에 나타나는 수치들이 그래서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이 국민의힘의 이 자강을 통해서 그리고 탄핵에 찬성을 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과 거리를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쇄신하고 이렇게 해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혀 다른 길로 왔죠. 이제 뭐 지나간 거 탓해야 소용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근데 뭔가 이 현재 있는 후보들을 가지고 자강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한도수 권한대행의 단일화만 얘기를 하니까 내용이 별로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반 이재명 빅텐트.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기 헌정 회장 그 정대철 회장 말씀하는 거 보니까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도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단일화 이 빅텐트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격이 워낙 다르고 정치적 지향도 다르고 정치적 성장 배경이 다른데 이분들이 오로지 목적은 하나 반 이재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고요. 전 다른 쪽으로 보다 적극적인 의제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 파격적인 거대 담론을 내놓고 네.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표 때처럼 전 대통령입니다만 그 대표 시절에 그 경제민주화 같은 걸 좀 파격적으로 내놓는다든지. 네. 지금 보세요. 민주당은 지금 보수 인사들도 접촉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오히려 거기가 더 적극적이에요, 민주당이. 근데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건 정치 절차에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단일화한 다음에 다시 입당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단일화해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되면 다시 입당한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앵커 말씀처럼 아예 국민의힘 후보는 단일화에 지는 걸로 아주 상정을 하고 이게 이 상황을 보는 것 같아서 이 관전자들로서는 대단히 이 보기가 민망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출범을 합니다. 보수 책사 윤여준 전 장관도 포함이 됐고 강금실 전 장관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깜짝 인사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깜짝 안 놀랐는데 왜냐하면 들여다보면 다 이재명 캠프나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윤여준 장관만 하더라도 2012년 문재인 후보 국민통합공동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윤여준 위원장도 옛날에 자꾸 이해창 총재 시절에 비서실장이라든지 또는 책사 그게 계속 꼬리표가 붙지만 네. 그 이후에 최근의 행보를 보면 뭐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을 저 정치인으로 만드는데 기여도 하고 또 지금 문재인 캠프에도 있었고 하니까 보수 여야 진보 여야를 막론했던 분이고 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역시 2021년도 이재명 후보 후원회장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시는 게 사실 깜짝 놀란 건 아니죠. 도리어 깜짝 놀랐다고 한다면 권오을 전 의원이 좀 깜짝 놀랐어요. 네. 한나라당 사무총장 출신이고 개혁파 의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권오을 의원의 배경이 안동이잖아요. TK잖아요. 네. 그러니까 TK 의원이었던 그 한나라당 유전자 DNA를 갖고 있는 의원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 들어갔다라는 건 조금 신선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는 폭을 좀 넓혔으면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3년 전과는 뭐가 다르다라고 보여져야 될 때 물론 캐치프레이즈나 혹은 뭐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달라져야 되지만 네. 사람 그러니까 세를 형성하는 것도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남시 또는 경기도에서 계속 함께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네.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폭넓은 이런 그런 그 시각을 갖고 있고 진짜 우파의 어떤 그런 이 비전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에서 그걸 좀 보여야 한다. 네. 정말 이종교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예전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다시 카드를 꺼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뭐 강금실 법무장관이나 뭐 윤여준 전 장관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조금 더 이종교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내일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잡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일 오후에 나오는데 전원 그 합의체 회부가 되고 그야말로 초고속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최근에 깜짝 놀란 뉴스가 내일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선고가 나온다는 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지난번에 이제 소부에 회부됐다가 바로 당일날 오후에 전원 합의체에 또 네. 회부가 돼서 그것도 놀랐었는데 그리고 바로 또 심리를 속개하고 이틀 있다 또 하고 말이죠. 정말 초고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633 원칙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초고속을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만약에 선고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6월 3일 전에 내려진다 하더라도 5월 1일 날 이렇게 선고를 할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대법원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어쨌든 대선 전에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유무죄를 확정짓겠다. 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속결을 하고 있는 건데 경우의 수 세 가지 아닙니까? 상고가 기각되는 거지.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파기자판 얘기를 하는데 파기자판은 제가 볼 때 거의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무죄가 난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 저는 그것도 상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은 결국 남는 건 상고 기각이거든요. 네. 그냥 무죄로 확정하는 거. 그럼 완전히 이제 사법 리스크가 뭐 사실상 해소된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해소된 거죠. 오늘 공직선거법에 관한 한. 네.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그쪽으로 갈 예상을 많이 하겠죠. 대선 전에 대법원이 저러한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대법원도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네. 무죄 취지에 무죄를 확정져도 이건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것이고 유죄는 더욱더 그렇고 유죄는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이 상황 속에서 되게 파기환송이 유죄 나온 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건 많아요. 지난번에 그런 적 한번 있었죠. 이재명 네. 대표가. 이번의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글쎄요. 대법원은 어쨌든 간에 이 국민들에게 이 확실하게 이 지금 대선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유무죄를 알고 선거에 임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것 같긴 해요. 특히 이제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633 원칙을 강조해 왔잖아요. 이제 기소되고 6개월 이내 1심, 그다음에 2심은 3개월, 대법원 최종심은 그 이후에 3개월. 이게 633 원칙 아닙니까? 네. 그걸 지키는 건데 대단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내일이 또 큰 변수가 하나 생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